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챕터 5, 제5장 항공운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운송은 뭐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좀 되고 있고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것도 이제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나오는 부분 한번 정리하고 이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5장 나오는 부분 한번 체크해 보면 항공운송 가장 먼저 나오는 거,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일단 그 운송의 특성 부분이죠. 그래서 항공 운송의 특성, 운송의 특성 부분, 장단점을 포함하는 거, 장단점을 묻기도 하고 특성을 묻기도 하죠. 일단 뭐 그 속도가 빠르다는 거, 고가의 화물이라든가 시급을 이용하는 것들, 안전성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 나른다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박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죠. 빠르기 때문에 재고비가 많이 필요 없다라는 거. 보험료도 좀 저렴하다라는 거. 운임이 좀 비탄력적이라는 부분도 있고 이런 특징들을 한번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두 번째, 항공화물로 운송되는 화물이죠. 화물의 종류. 화물의 종류 부분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화물 관련된, 항공 관련된 수출입 절차. 수출입 절차는 한 15회 때 이후에는 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항공 화물 운송장, AWB, 에어웨이빌이죠. 항공 화물 운송장의 기본적인 내용들, 특성, 기능, 그 다음에 이것도 마스터가 있고 하우스 에어웨이빌 있죠.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시고, 이거랑 비교해서 BL 선화증권과의 비교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화물 관련해 가지고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 있어요. 운송 대리점, 에이전트죠. 에이전트 대리점. 요거랑 비교했을 때 프레이트 포워더죠. 운송주선인, 항공 운송주선인, 항공화물 운송주선인, 운송주선인과 비교하는 부분도 최근에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항공운송 관련해 가지고 운송 관련 국제 조약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기구들도 있죠. 기구, 이카오라든가 아이아타라든가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더 중요한 거 있죠? 그쵸. 항공 관련해서 항공운송의 운임체계, 운임 요율이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매번 출제되는 거, GCR, SCR, CCR, 품목별 분류요율, 일반 요율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내용인지, 약자는 뭔지 이런 것도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임 관련해 가지고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계산식도 있죠. 계산식, 운임에 관한 계산, 이것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좀 잘 안 나오다가 이런 게 나와요. 항공기 관련돼서 재원 관련된 부분이 중량 부분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량 부분도. 이 정도가 항공기 운송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출제되는 비중으로 보면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이거 1번, 2번이에요. 1번, 2번.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이것도 잘 나오죠. 이거.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국제물류랑 연계돼서 좀 나오는 부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기본 문제죠. 기본 문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겠다. 이런 것도 있겠다. 그 다음에 좀 문제가 그동안 쉬웠다고 봤는지 이런 것까지도 출제가 최근에 되고 있다는 사실 한번 알아두시면서 이번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123쪽. 항공운송의 개념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운송은 항공기의 여객, 그다음에 화물을 탑재하고 국내외 공항에서 다른 공항까지 운행하는 운송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항공운송 자체가 항공운송 사업으로 보면 항공운송 사업 자체는 어때요, 이거?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한다. 자본 집약적인 산업. 일단 뭐 항공기가 필요하고요. 고가의 항공기가 필요하죠. 또 어떻습니까? 공항도 필요하고요. 공항에 대규모 활주로라는 거 필요하죠. 그 다음에 부대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 아주 고도의 숙련된 기술 인력이 필요하죠. 고도의 숙련된 기술 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 한번 사고 나면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인력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게 또 중요한 사안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사업적으로 보면 이게 또 제조업과 달리 생산물을 갖다 막 쏟아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제조업과는 달리 생산량, 여기서 말하는 물동량이죠. 물동량이 단기에 막 증가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물동량이 단기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사업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 관련해서 생산성 보면 생산의 탄력성은 낮은 편에 속한다라는 게 이게 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공운송 사업 관련해서는 자본 집약적인 사업이고 고도의 숙련된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물동량 자체는 단기에 급속도로 아주 증가하진 않아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항공운송으로 실을 수 있는 운송 화물들이 소량, 그 다음에 중량이 적게 나가는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금액은 어때요? 비싼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물량이 단기에 급속도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생산에 관련된 생산 탄력성은 좀 낮은 편에 속하더라. 이게 21회 때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 번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단기 완성 책이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다 싣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공운송 사업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가로 2번 항공운송의 특성 부분 보겠습니다. 20회 때, 21회 때. 물리적 측면으로는 보면 긴급화물, 소형화물 운송에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운송시간 단축으로 비용 절감, 화물의 손해 발생 기회가 감소하고 포장비도 절감이 되고 왜? 포장비가 절감이 되는 이유는 항공기 자체가 포장이에요. 그 자체가. 통관도 간소화되고요. 비용적 측면에서 보면 포장 경량화에 따른 운임 절감, 저렴한 보험료. 보험료가 저렴하다라는 것.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죠. 뭐에 비해서? 선박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다는 거.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되냐면 이건 리스크죠, 리스크. 적하 화물에 대한 리스크로 결정이 돼요. 선박은 리스크가 꽤 높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얘는 안전성이 높다. 저렴하다는 건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속성으로 인한 보관비가 절감된다. 그렇죠.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선박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름, 한 달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 나라 도착지에서는 어때요? 재고가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 자체가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지만 항공기는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웬만한 나라들은 4-5시간 안에 다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보관이란 게 의미가 없다. 우리 이거 표 있었잖아요. 이런 그래프. 속도, 또 운임. 이런 그래프가 있었죠. 이런 그래프. 만나는 곳에서 트럭. 여긴 철도. 그 다음에 선박. 얘네는 운임이 낮고, 여기는 운임이 높은 거. 항공기죠, 항공기. 대신 어때요, 이건? 운송비가 높죠. 얘는 보관비는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관비가 높죠? 저런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비가 절감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상시 손해의 최소화, 이런 것들도 있고, 보관 장소 및 기간이 짧아 창고 시설에 대한 투자 자본, 임차료, 관리비 절감된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항공화물의 운송사는
타 운송수단에 비해서 운임이 비탄력적이다. 운임 비탄력적. 운임 비탄력적 이런 게 이렇게 있어요. 운임 비탄력적. 우리 철도 화물 관련해서도 운임이 비탄력적이다 이랬죠. 그때는 그게 경직적인 거예요. 경직적인 거. 철도 관련해서는 철도는 운임이 비탄력적이다. 이거는 경직적이에요. 경직적. 경직적이란 건 이게 운임이 공시됐죠. 공시운임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공시운임을 이용하기 때문에 멀리 가도 금액이 떨어지지 않고 비례한다라는 거죠. 비례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여기 항공화물의 운송수단, 타 운송수단에 비해서 운임이 비탄력적이다. 수요에 비해서 수요의 운임 탄력적. 운임 탄력도. 수요에 대한 운임의 탄력도예요. 뭐 가격 탄력도라고 봐도 상관없고요. 여기 이거죠. 운임. 가격도는 운임의 변화율. 변화율 분의 수요. 수요량의 변화율. 곱하기 100% 하면 이게 바로 탄력도예요. 탄력도. 100%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게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1이면 단위 탄력적 이런데 이게 1보다 작다. 비탄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가격을 많이 올려도 수량은 변화가 생각보다 적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를 꼭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많다라는 거죠.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운임이 비탄력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서비스 측면에서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공운송의 장단점, 양으로 3번. 장점은 소경량의 고가 화물,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장거리 운송, 위험물 운송 가능하다. 위험물 운송이 가능해요. 밑에 바로 나옵니다. 파손율이 낮고 운송 속도가 빠르고 이렇다. 단점은 운임이 고가다. 그 다음에 중량과 용적의 제한이 크다. 기후 영향을 받는다. 육상 연계 운송, 도어투도어가 안 되기 때문에 트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써주세요. 단점. 편도성이라는 게 편도성.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복합 운송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편도성. 내지는 다른 표현으로는 일방성이라 일방성. 그래서 우리나라로부터 해가지고 넘어갔어요. 여기 아메리카로 넘어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타고 미국까지 넘어갔어요. 미국까지 넘어갔는데 넘어갔는데 다시 오는 것까지 왕복운송까지는 우리가 고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쪽에서 필요한 화물 한 번에 보내면 그걸로 끝이란 얘기죠. 그래서 편도성, 일방성만 있지 왕복성은 약한 게 바로 항공운송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 부분 쭉 알아두시고 이것도 기출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항공화물의 운송 관련해서 종류 보시면 화물의 종류 긴급을 요하는 고가의 화물, 비싼 것들, 그 다음에 안전성과 확실성이 요구되는 위험물도 그렇습니다. 위험물, 특히 뭐 방사성 물질 같은 것들, 선박, 배 타고 가면은 한 달 걸리면 안 되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위험물. 덴저러스고 DGR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항공 운송으로 한다. 납기가 임박한 화물이라든가 계절 유행 상품, 투기 상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장기간 운송 시 가치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것들 등등. 이거 이외에도 시체 같은 것도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동식물, 아프리카에서 하마, 코끼리를 데리고 옵니다. 뭐예요? 선박 타고 오면 한 달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오는 거죠. 고래 같은 것도 고래 한 마리 전세 내가지고 바로 와요. 항공기로. 3번 항공화물 운송의 증가의 원인. 국제운송의 절대적 증가에 따라서 항공운송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그 다음에 화물 운송이 고부가가치화되고 있다. 등등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항공운송 사고의 유형인데 이것도 가끔 나와요. 일단 항공운송 사고의 유형. 사고의 유형이 크게는 뭐 3가지 손상 부분, 데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실, 지연, 데미지,
손상, 분실, 지연, 딜레이죠. 손상엔 또 한 세 가지가 있어요. 모탈리티 해가지고 죽은 거죠. 죽은 거. 모탈리티, 스포일링, 브리키지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스포일링 뭐 바꿔서 센 거죠. 센 거. 부패되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브리키지, 파손된 거. 이 세 가지다. 손상 세 가지. 분실은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거. 지연이 뭐 6가지가 있어요. 1번부터 6번까지. 지연이 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에 대해서는 오프로디드, 그 다음에 숄트 랜디드, 숄트 쉬프트, 크로스 라벨드, 오버크리드, 미스 커넥티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프로디드는 출발지나 경유지에서 항공기, 그 다음에 스페이스, 항복이라고 하죠. 항복. 항공기의 그 빌린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의도적 또는 실수로 하역한 경우. 숄트 랜디드, 숄트는 뭔가 부족한 거죠. 화물 적재가 적게 된 경우. 숄트 시프트, 이거는 적하 목록이 기재되어 있으나 화물이 항공기에 탑재되지 않은 경우. 크로스 라벨드, 실수로 라벨이 바뀐 거. 운송장 번호라든가 목적지 이런 것들이 잘못 기재된 경우. 오버캐리드, 지나친 거죠. 미스커넥티드, 다른 목적지로 잘못 보내진 경우. 화물 지연이라고 합니다. 딜레이, 미싱, 그 다음에 데미지. 그래서 이 항공운송 사고 관련해서 화물의 파손 손상, 특히 이거죠. 이거. 파손 손상 관련해가지고, 이건 컴플레인 있죠? 컴플레인. 우리 국제조약상, 항공조약상 컴플레인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공화물의 파손이라든가 손상에 대한 클레임은 화물 인수 후 14일 내죠? 컴플레인은. 인수 후 14일. 뭐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특히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거. 서면으로 제출한다. 125번 항공기의 종류, 항공 탑재 용기, ULD 이런 거 있는데 이것들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심심치 않게. 나오면 그냥 맞추는 거죠. 항공기의 종류, 여객기, 뭐 혼재 용기, 전용기 이렇게 돼 있고 탑재 용기, ULD죠. 유니노드 디바이스. 특히 항공기에만 있는 게 이글루라는 게 있어요. 이글루. 그 다음에 GOH, 가머먼트, 행거 해가지고 이거는 의류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126페이지 보시면 항공 탑재 용기 ULD 종류에서 항공형 컨테이너, 파레트, 이글루, GOH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항공 탑재 용기 이동수단을 우리 돌리라고 하는 돌리. 이것도 21회 때 기출됐어요. 적재 작업이 완료된 항공화물은 터미널에서 항공기까지 견인차에 연결된 수평 이동 장치, 막 끌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공항에 가면 그걸 우리는 돌리라고 합니다. 돌리. 자, 127 항공운송의 수출입 절차. 최근에는 안 나왔는데 예전에 7, 9, 13, 15 나왔기 때문에 한 7, 8년 안 나왔죠. 또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한 번쯤 우리 관심을 두고 24회 시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화물의 수출 통관 절차, 그 다음에 수입 수출 절차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꼭 한 번쯤 체크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왜? 이 순서가 바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수출 통관 절차 보시면 완제품을 갖다가 장치장에 반입하고 검사하고 장치 지정 승인 받고 수출 신고하고 수출 심사하고 화물 검사하고 허가 받고 쭉 이렇게 돼 있죠. 운송 절차도 마찬가지고 수입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예전에 나왔던 기출지문 절차를 갖다가 그대로 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보기 보면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포장, 레이블링, 통관 등이 완료된 상태로 화물 입고 시 기재사항이 완료된 마스터 에어웨이빌이 제시돼야 접수가 가능한데 여기서 RFC란 뭐냐? RFC, Ready for Carriage 해가지고 뭐예요 이거? 운송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 뭐 이런 것들이죠. 128 항공 화물 운송장 AWP 에어웨이빌이죠. 에어웨이빌. 항공 화물 운송장이죠. 항공 화물 운송장이죠. 운송장이기 때문에 얘는 유가증권은 아니에요. 유가증권은 아닙니다. 비유통성이란 거죠. 왜 비유통성? 유통이 안 되냐? 단기간에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항공화물 운송장의 개념 보시겠습니다. AWB는 항공화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다. 여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마스터 AWB가 있고 또 하나는
하우스 AWB 하우스 내지는 뭐 베이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항공사가 발행하는 거고요. 이거는 포더가 항공화물 주선업자죠. 프레이트 포더가 여러 명의 화주한테 발행하는 게 하우스 에어웨이 빌 내지는 베이비 에어웨이 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에어웨이 빌 보면 항공사가 발행한다. 하우스는 대리점 또는 혼자업자는 뭐예요? 이거죠, 이거. 주선업자. AWP의 기능 보시면 선화증권과 달리 비유가증권이 아니에요. 수취식, 스트레이트, 수취식, 쉽트. 그 다음에 김형식, 스트레이트. 그다음에 비유통성을 갖는다. 니은번 송화인과 운송인 사이의 화물의 운송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나타낸 증거 서류다. 증거증권이다. 그 다음에 화물 운송을 위해서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였음을 나타낸 증거 서류다. 그래서 AWB는 원본 3장 정록발 해가지고 원본 1은 녹색 항공사용, 그 다음에 원본 2는 적색 수화인용, 원본 3는 청색 송화인용이다. 이 3가지 알아두시고요. 근데 옆에 보면 더 알고 가기 IATA가 정한 국제항공화물 운송장의 구성과 기능에서 1, 2, 3번 원본, 그다음 10번 이상 이렇게 있죠? 쭉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원본 3장이 중요한 거죠. 녹적청 해가지고 녹발, 적수, 청송 해서 이 3가지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녹색은 발행 항공사용, 적색은 수화인용, 그 다음에 청색은 그렇죠? 청송이죠. 송화인용이죠. 송화인용.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항공운송장의 표준화입니다. IATA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회원 항공사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운임, 운송 조건, 취급 방식, 사고 처리, 기타 면에서 가능한 표준화, 통일화를 도모하고 있다. 1929년 바르샤바 조약에 의해서 항공운송장의 법률상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1929년 바르샤바 조약에서 항공화물운송장 AWB를 규정했다. 최초로 규정한 거죠. 바르샤바 조약, 와르소 조약이라고 하기도 하죠. 와르소 컨벤션. 바르샤바 내지는 와르소 이렇게 합니다. 와르소 규정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양으로 3번 항공화물 운송장, 그 다음에 선화증권을 비교한 표가 있는데 별표입니다. 별표 중요합니다. 항공화물 운송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비유가증권이 아니죠. 유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AWB 아직 여러분은 배우진 않았지만 이거랑 대별되는 게 뭐냐면 BL이에요. BL 선화증권 비ll of lading. 그래서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가증권이 아니에요.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가치가 있는 증권은 아니고 단지 뭐예요? 수취했다라는 것만 얘기해 주는 거죠. 화물 수취증에 해당한다. 화물 수취증. 거기에 비해서 얘는 유가증권인 거죠. 유가증권이다. 가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곧 유통성이 있는 거죠. 유통성이 담보된다라는 거죠. 이게 증거증권이에요. 증거증권.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증권. 그 다음에 항공운행, 이거는 뭐 항공운송에서 있는 거고, 얘는 선박이에요. 선박. 해상운송에서 쓰는 거고요. 대부분. 그 다음에 비유통성, 유통성. 아까도 했죠. 여기 유통성이 있고, 여기는 유통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항공화물운송장 AWB는 수취식, 리시브드고요. 또 하나는 이거 뭐죠? 수취식 말고 김형식, 스트레이트, 리시브드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거는 수취식이 아니죠. 선적식, 쉽드, 김형식. 이건 지시식이죠. 또 지시식.
오더비엘이라고, 오더비엘, 오더비엘. 꼭 이 비교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 항공운송주선업자, 프레이드 포워더. 이거 비교하는 것도 또 중요해요. 최근에 또 2번 나왔죠?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 에이전트죠, 에이전트. 이거는 프레이드 포워죠, 포워더. 항공화물 운송 주선인, 프레이드 포워더, 에어 프레이드 포워더 내지는 혼재업자죠, 혼재업자, 콘솔리데이션, 콘솔리데이터, 혼재업자. 첫 번째 보시면 항공운송장, 여기는 마스터 에어웨이비를 활용한다라는 거. 왜? 항공사가 직접 발행해 주니까. 얘는 하우스 에어웨이비를 지가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운임은 항공사 운임률표를 이용해요. 항공사 운임률표, 타리프를 이용한다라는 거고, 얘는 자체 운임률표 있죠? 자체 운임률표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화주에 대한 책임은 항공사가 책임하고요. 여기는 항공사 책임이고요. 왜? 항공사 에이전트니까. 얘는 자기가 직접 책임이요. 그 다음에 운송약관은 항공사 약관을 이용하고, 얘는 자체 약관이죠? 자체 약관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은 주로 FCL 화물을 취급하고요. 얘는 혼재업자잖아요. 여기는 LCL 화물을 대부분 취급합니다. 그래서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도 LCL 화물이 들어오면 얘네한테 주는 거죠. 얘한테 줍니다. FCL 만들도록.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뭐 운임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 아이아타가 규정한 수수료 커미션을 먹습니다. 5% 정도.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아타에서 규정한 수수료 커미션 5% 플러스 자기네가 또 먹는 게 있죠. 어떤 거? 2가지 차액을 갖다가 얘네가 가져요. 수취운임 마이너스 취급운임. 자기네가 화주로부터 받는 거 수취운임 빼기 자기네가 실제 운송하는 운송인들이랑 계약하는 거죠. 지급운임. 지급운임의 차액을 갖다가 또 자기네가 수취하죠.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이거죠. 이거. 이 부분도 중요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기술됐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양으로 5번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의 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관 절차 대행하고 상대 화주 수집 규정 무역 상담도 하고요. 운송 주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립 항공화물 유치 계약도 하고 분실, 손실 대비 부보험. 부보험은 뭡니까? 보험을 드는 거죠. 근데 화물의 위치도 추적을 하고 운송을 위한 준비도 하고 이런 것들 다 하는 거죠. 근데 항공 운항 스케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스케줄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건 항공사가 직접 하는 거예요. 항공사가 직접.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하나 예를 들면 그 포워더요. 프레이트 포워더. 에어 프레이트 포워더. 항공화물 주선업자죠. 얘네들은 2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화주와의 계약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실제 운송인, 캐리어, 운송인이랑도 계약을 해요. 그래서 화주랑 계약을 할 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운송인의 역할을 합니다. 운송인의 역할을 하고요. 또 실제 항공기를 운송하는 항공사랑 계약을 할 때는 그때는 화주의 역할도 해요. 화주. 2가지 역할을 하죠. 2가지. 그래서 얘네들은 2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임도 2가지가 발생을 해요. 수취운임. 이때는 수취운임. 이때는 지급운임이 되겠죠. 지급운임. 수취할 때는 자체 운임률표를 자기가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차익이 생긴다면 이 차익까지도 자기 수입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 운송주선인은 2가지 역할.
운송인의 역할과 화주의 역할을 동시에 하더라. 네, 130페이지. 항공운송 관련 국제조약 기구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제조약 관련해서는 바르샤바 조약 1929년, 헤이그 의정서 1955년, 몬트리올 협정 1956년, 그래서 기출된 바가 있고요. 양가로 2번 국제조약관 이의신청 기간, 아까 했던 거죠. 손상이라든가 지연이 있을 때 바르샤바 조약은 7일 이내, 헤이그 의정서 14일 이내, 화물 지연이 있는 경우는 14일, 그 다음에 헤이그 의정서는 21일, 이것도 기출이 됐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특히나 국제물류 쪽에 더 잘 나와요. 더 잘 나오니까 거기서 자세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해배상액도 보시면 한도액도 10회 이렇게 나왔죠. 9회, 10회 때 이게 많이 나왔던 이유는 그때까지 10회까지는 화물운송론에 국제물류론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공운송 관련 국제조약 부분은 최근에는 화물운송론이 잘 안 나와요. 최근에 15회 때 한번 나오고 그 이후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물류론에서 더 자세하게 하신다면 거기서 맞추고 만약 화물운송이 나오면 그냥 부가적으로 맞히는 거죠. 큰 2번 국제항공기구, 그 다음에 유관국제기구 보시면 아이아타. 국제간 운임, 운항, 정비, 정산 업무 등의 상업적, 기술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민간 항공단체가 모여서 결성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아이아타에서 규정된 것들을 많이 따르고 있죠. DGR도 마찬가지요. 덴저러스 구세 관련돼서도 아이아타 규정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네, 운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카오. 1947년에 결성된 이카오는 국제 민간 항공의 발전, 항공기 설계 등등 해가지고 설립된 기구이다. 옆에 가면 더 알고 가기에 이카오의 주요 업무가 있어요. 항공 표준화, 항공 운송 관련 국제 협정, 그 다음에 항공 운임 규제 이런 것들, 특정 항공 운항 서비스에 관한 공동 재정 지원, 법률 문제 등등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피아타죠. 피아타 국가별 포도 협회, 포도로 구성된 국제 민간기구. 그래서 피아타는 이건 포도죠. 포도들의 이익을 대표합니다. 이익을 대표하는 기구가 바로 피아타예요. 피아타. 포도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표한다. 이익을 보호하고 대표하는 게 바로 피아타. 그래서 포도가 나오면 피아타다. 보시면 인터내셔널 페더레이션 오브 프레이트 포더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포더. 자, 4번 항공 운송의 운임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되죠. 운임 관련돼서는 무조건 나온다. 세 가지 GCR 제너럴이죠. 제너럴 카고 레이트. 그다음에 SCR 스페시픽이죠. 스페시픽. 특별한 거죠. 특정 품목 할인 요율. 특정 품목 할인 요율. 이거 할증은 없고요. 할인만 있어요. 할인 요율. 세 번째는 CCR이죠. 품목별 분류죠. 이거는 품목 분류 요율. 품목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요율 레이트죠. 여기는 할인만 있죠. 여기는 할인 항목이 있고요. 할증 항목도 같이 있는 게 요거의 특징입니다. GCR은 이건 일반 화물 요율이죠. 일반 화물 요율. 그래서 제너럴 카고 레이트 해가지고 일반 화물 요율은 여기 세 가지가 있죠. M, N, Q. 이 약자를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M 최저 운임, 미니멈 추하지 이렇게 합니다. 한 건의 화물 운송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운임으로 화물의 중량 운임이나 용적 운임이 최저 운임보다 낮을 때 적용된다. M. 기본 운임 N이죠. 45kg 미만. 미만일 때 쓰는 게 N이다. 그래서 기본 운임, normal rate. 그 다음에 Q. 이거는 중량 단계별 할인 요율이다. 45kg 이상인 경우죠. 그래서 25% 정도 요율이 낮게 설정이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옆에 더 알고 가기 보면 아이아타 규칙에 따른 항공화물 운임의 산출 규정이 있어요. 산출 규정. 그래서 요율, 운임 및 그와 관련된 규정 적용은 AW, 발행 당일에 유효한 것을 적용한다. 밑줄 쫙이죠, 이거. 이것도 기출됐어요. AWB, 발행 당일에 유효한 것 적용한다.
항공화물의 요율은 공항에서 공항까지의 운송만을 위하여 설정된 것이고 출발지국 현지 통화로 설정된다. 출발지국 현지 통화. 별도 규정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율과 요금은 가장 낮은 것으로 적용한다. 미니멈 이용하다는 거고. 운임은 출발지 중량에서 킬로그램, 루블당 적용 요율을 곱해서 산출해라. 쭉 돼 있고요. 그 다음 6번, 7번 한번 보세요. 화물의 실제 경로는 운임 산출 시 근거로 한 경로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이것도 18회 때 기출됐던 지문 밑줄 쫙. 화물의 실제 경로는 운임 산출 시 근거로 한 경로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32. 특정 품목 할인요일 SCR 보기에서 Specific Commodity Rate 특정 구간에 특정 품목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요율을 어떻게 낮춰주는 거죠. 이거 특정 품목에 대해서죠. 스페시픽이죠. 커머디티. 그러니까 특정 품목이 특정 구간에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할인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할인요율이죠. 할인요율. 그래서 동그라미 1번 SCR은 일반 화물 요율 GCR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이 된다라는 거. SCR은 일반 화물 요율이나 품목별 요율에 우선해서 적용한다라는 거. 단 일반 화물 요율이나 품목 분류율을 적용해서 더 낮은 요율이 산출된 경우에는 낮은 거를 적용할 수 있다. 3번 품목 분류율 CCR이죠. Commodity Classification Rate. 몇 가지 특정 품목에만 적용된다라는 거. 여기는 할증도 있고 할인도 있다. GCR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할인 항목 보세요. 항목들도 나온 적 있어요. 할인된 거는 어때요? 수송 빈도가 잦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 할증은 특별 취급이 요구되는 생동물, 귀중화물, 시체 유골, 자동차 등 이런 것들이다. 생동물, AVI 이런 것들이죠. 귀중화물, 밸류에이션이죠. 밸류에이션 차지. 그 다음에 133, 기타의 항공운임, 종가운임, 밸류에이션 차지,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한도 책임 1kg당 20달러 이렇게 돼 있네요. 15회 때. 그 다음에 용적운임이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운임의 계산에서 운임 산출 중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중량에 의한 거, 용적 중량에 의한 거, 이것들은 보면 많은 것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뒤에 기출문제도 있는데 문제도 한번 보시고, 일단 운임은 곱하는 거죠. 킬로그램 곱하기 뭐야 이거? 운임률이죠, 운임률. 중량이잖아요, 중량 곱하기 운임요율인데 이때 중량을 두 가지로 본다라는 거예요. 중량을 하나는 큰 걸로 하겠다라는 거죠. 실제 중량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부피 중량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특히나 항공기 자체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부피 중량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볍지만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거에 대한 더 중량을 더 물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중량과 부피 중량을 비교해서 큰 걸로 이거 중량을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부피 중량은 가로, 세로, 높이 다 센티미터 단위예요. 나누기 6,000 세제곱 센티로 나누면 이것을 CBM이란 단위가 되죠. CBM. 이거는 킬로그램이랑 동일해요. 예를 들면 실제 중량은 15kg인데 계산했더니 17CBM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17kg로 본다라는 거죠. 17kg. 17kg 곱하기 운임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가로, 세로, 높이는 다 센티미터 단위죠. 센티미터. 그래서 120cm 상관없는데 만약에 120.5cm예요. 이때는 IATA 규정을 좀 따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0.5cm 미만이면 절사, 0.5cm 이상이면 절상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0.5cm 이상이니까, 그쵸? 이거는 121cm로 봐도 무방하다 이런 것들이죠. 중량 같은 경우는 계산했더니 17.5 CBM이 나왔어요.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0.5kg 이하는 0.5로 보고요.
0.5kg 초과하는 경우에는 올린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계산했더니 6,000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했더니 17.5 CBM이 나왔어요. 0.5까지는 0.5 이하까지는 이건 뭐예요? 이건 5로 본다라는 거예요. 17.5 CBM으로 보고요. 만약에 계산했더니 17.6이 됐어요. 이건 0.5kg 이거 초과한 거죠? CBM은 킬로그램이랑 동일한 단위로 보니까 이거는 0.5를 높기 때문에 이건 18 CBM으로 보는 거죠. 18kg으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거는 아이아타 규정이고 실제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이아타 규정에 의한 건지 일반 규정에 의한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대로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맨 밑에 항공기 중량 부분이죠. 21회 때 기출됐었는데 자체 중량, 운항 중량, 그 다음에 유상 중량, 착륙 중량, 이륙 중량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한 번쯤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 2번, 3번 있고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항공, 화물 운송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모두 고른 것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항공 운송은 해상 운송에 비해서 신속하죠. 당연히 정시성을 갖습니다. 네, 항공 시간 단축으로 위험 발생률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3번은 뭐 이런 것들이고요. 뭐 어렵지 않아요. 옳지 않은 거. 그 다음에 항공 화물은 대부분 주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24시간 돌아갑니다. 미운 번, 항공 화물은 여객기에 비해서 계절에 대한 변동성이 큽니까? 뭐 그렇지도 않아요. 정답은 5번, 리을 미운 번은 좀 틀린 것 같고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4번, 항공 운송 특성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고요. 신속성을 요구하는 화주들에게는 그쵸, 비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중량에 비해서 고가품, 귀중품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장거리 지역을 단시간에 운송할 수 있으면 재고 비용이 높습니까? 재고 비용이 낮죠.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6번 문제는 수출 통관 절차인데 상입돼야 될 절차,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셔야 되고 6번, 7번 마찬가지입니다. 9번 항공 화물 사고 유형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화물 사고 유형은 3가지라고 했죠. 손상, 지연, 분실. 손상은 또 3가지죠. 모탈리티, 그 다음에 뭐였어요? 스포일링, 브리키지 이런 것들. 지연, 분실. 지연 또 6가지 있었죠. 그 다음에 화물 손상 중 모탈리티랑 동물이 폐사되거나 식물이 고사된 상태, 죽은 거죠. 스포일링은 부패되거나 이런 것들. 지연 중 오버캐리드, 이거 지난 거죠? 지나친 거죠. 예정된 목적지 또는 경유지가 아닌 곳으로 화물이 수송되거나 발송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이 실수로 발송된 경우다. 지연 중 SSPD, Short Shift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Short Shift는 적하 목록에 하여튼 Short Shift는 적하 목록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기재되어 있으나 탑재되지 않은 사고를 갖다 얘기를 하더라. 11번 항공 운임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화물 요일은 최저 운임, 기본 요일, 중량 3가지로 있죠. MNQ MNQ죠. MNQ. 그 다음에 MNQ 최저 운임, 기본 요일, 중량, 단계별 할증 요일. 할증의 할인이죠. 할인하는 거죠. 45kg 넘는 것들. 정답 1번이네요. 1번. 특정 품목 할인율 SCR, 이거는 해상을 항공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설정됐다. 그래서 이거는 할인이죠. 할인. 종가운임, 밸류에이션 차지. 이거는 화물 운송장에 기재된 실제 가격이 기재된 경우. 종가 가격에 따른 거죠. 가격. 밸류에이션 차지. 종가운임이 부과되면 항공 운송인의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항공 화물 운송장에 기재된 가격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 탑재 용기 운임은 팔레트 또는 컨테이너 단위로 부과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2번도 좋고요. 12번 이런 것들도 계속 나왔어요. 최근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14번 보겠습니다. 14번 항공 화물 운송과 관련된 운임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최저 운임은 일정 기간 동안 운송한 화물의 총 실중량에 적용한 요일을 곱한 결과 일정액에 도달하지 않아 적용되는 운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최저 운임. M이죠? M. 미니멈 차지. 이거는 화물의 중량 운임이나 부피 운임이 최저 운임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한다라는 거죠. M. 그 다음에 15번도 좋은 문제니까 이것도 체크.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복합운송 추선업자는 항공사 발행 뭐에 의해서 자체 운임 약관과 운임 율표를 가지고 복합운송 추선업자 프레이드 포워더죠? 얘네들은 뭐 마스터예요? 하우스예요? 하우스잖아요. 하우스. 복합운송 추선업자는 항공사가 직접 발행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마스터죠. 그래서 마스터를 갖다가 그렇죠. 항공사가 발행하면 복합운송 추선업자가 그걸 받아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하우스 웨어베이를 하우스 AWB죠. 에어웨이비를 갖다가 그렇죠. 화주들한테 여러 명의 화주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A번은 첫 번째 가로는 마스터 에어웨이빌, 두 번째는 하우스 에어웨이빌. BL은 해상운송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17번 국제항공에 관련된 사법관계를 규정한 조약이다.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뭐냐? 이카오는 특별 회원국의 특별회의를 수집하여 미국의 탈퇴를 막고자 책임 한도액을 인상하려고 했으나 회원국과 의견 차이로 합의에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아이아타가 미국 정부와 직접 교섭을 하지 않고 한도액을 인상하게 됐다. 최근에 있는 거죠, 이거. 몬트리올 어그리먼트죠. 18번도 중요합니다. AWB, BL 비교한 설명에서 이거는 BL을 공부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다. 19번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 그 다음에 항공운송 주선업자 비교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은 마스터를 이용하고 주선업자는 하우스 에어웨이빌이죠. 운임은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은 에이전트는 뭐예요? 이거는 항공사 걸 이용하고 프레이드 포워더는 자체 운임율표를 이용하고요. 화주에 대한 책임은 운송 대리점은 항공사가 지고 주선업자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지고 이런 것들이죠. 19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운송 약관은 대리점은 항공사 걸 이용하고 주선업자는 자체 걸 이용하고 활동 영역은 어떻습니까? 항공운송 대리점은 어때요? 이거는 LCL만 이용하고 그 다음에 주선업자는 FCL 이용하죠. 만재란 건 FCL을 얘기합니다. 정답은 1번이다. 1번.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 보시면 실제 중량이 5kg,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높이. 자, 문제 22번 보겠습니다. 22번. 실제 중량이 5kg, 가로 세로 높이가 30.5, 55, 그 다음에 24.5cm. 박스가 3개래요. 이때 운임 적용 중량은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고요. 이건 맥스죠, 맥스. 실제 중량 5kg. 부피 중량을 구하는 거예요. 부피 중량. 부피 중량은 30.5cm 곱하기 55cm 그 다음에 24.5cm 나누기 6,000 세제곱 cm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얼마가 나오냐면 6.85 CBM. 이건 킬로그램이라고 했죠? 킬로그램. 6.85kg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때요? 반올림 하는 거죠. 정수로 보면 계산 결과는 반올림에서 정수로 산정하시게 됐죠. 이거 얼마예요? 7kg 이렇게 하는 거죠. 둘 중에 큰 거 이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7kg 곱하기 3박스 하면 21kg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이아타 규정에 의하면 이게 아이아타 규정이라는 게 좀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이아타 규정에 의하면 이거 반올림 하도록 돼 있죠. 반올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아타 규정에 의하면 아무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아이아타 규정에 따른다 하면 30.5는 이거 반올림 하는 거잖아요. 31 곱하기 55 곱하기 이거는 25죠. 25 곱하기 나누기 6,000 세제곱 센티. 이렇게 나누면 이거 얼마나 7.1이나 7.1 킬로그램이 되죠. 7.1 킬로그램. 이거는 킬로그램 단위로 보면 0.1, 0.5 킬로그램 밑에면 이거는 0.5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7.5kg을 보는 거죠. 만약에 7.6이 됐으면 그럼 8kg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7.5kg 본다. 7.5. 그러면 그렇다면 여기에 따르면 7.5kg 곱하기 3 3, 5, 15 3, 7, 21 22.5kg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아무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지만 만약에 뭐 단서에 IATA 규정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계산해서 22.5kg이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분별 있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 정도까지 하시면 크게 뭐 문제 없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